YJ그룹의 마천루는 마치 도시의 왕처럼 서울의 심장을 굽어보고 있었다. 한소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폐부로 들어오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긴장으로 떨리는 그녀의 심장을 조금은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고, 지금 그녀는 그 권력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할 수 있어. 한소은, 하늘, 바다, 강, 별, 그리고 햇살을 위해서. 그녀는 자신만이 아는 주문을 작게 읊조렸다. 5 아이의 이름은 그녀에게 갑옷이자 부적이었고, 이 삭막한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회장 비서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소은은 숨막히는 정적과 마주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소리 없이 빛을 반사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커피 향과 종이 냄새, 그리고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전임자였던 김민아 실장이 조용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한소은 씨, 환영해요. 그리고 행운을 빌어요. 김 실장의 눈빛에는 격려와 함께 미묘한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소은을 회장실 바로 앞에 있는 비서 데스크로 안내했다.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회장님은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김 실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시간관념에 병적으로 집착하시고, 보고서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 완벽해야 해요. 커피는 브라질 산토스 원두를 정확히 85도 물로 내려야 하고, 시럽이나 우유는 절대 넣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사적인 질문을 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께 당신은 그저 유능한 기계여야 해요. 소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피부로 느껴졌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5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값, 그리고 곧 다가올 유치원 입학금을 생각하면 이곳은 지옥이라도 버텨내야 할 천국이었다. 정확히 오전 9시. 복도 저편에서 낮고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마치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소리였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소은도 반사적으로 따라 허리를 숙였다. 구두 소리의 주인, YJ그룹의 심장이자 두뇌인 권희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소은은 숨을 멈췄다. 5년 만이었다. 사진이나 뉴스 기사로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는 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워져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흐트러짐 하나 없는 머리카락과 조각 같은 얼굴은 비현실적인 느낌마저 주었다. 하지만 그녀를 압도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무심하게 훑고 지나갔다. 마치 가구의 배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시선에 찰나의 흔들림도 없었다. 기억하지 못한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심장 한 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그에게 하룻밤의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운명의 밤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5 아이들은 지금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부터 새로 일하게 된 한소은 비서입니다.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하자 권희준은 그제야 소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권희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짧은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그는 곧장 업무 지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늘 오후 3시 뉴욕지사와 화상회의. 관련 자료 30분 내로 요약해서 보고해.
지난 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문제됐던 부분,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포함해서,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첸 상무와 미팅. 장소는 아직 미정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예약하고 알려줘. 내일 오전 일본 출장 준비도 마치고. 아, 그리고 커피. 그는 당연하다는 듯 마지막 말을 툭 던지고는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거대한 문이 닫히자 소은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30분 내로 분기보고서를 요약하고 원인 분석까지 하라고 보통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걸릴 일이었다. 정신없죠. 김 실장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게 보통의 하루예요. 자, 이건 인수인계 자료. 행운을 빌어요. 한소은 씨, 김 실장이 떠나고 거대한 비서실에 소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5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씩씩한 첫째 하늘이, 조용한 둘째 바다, 애교 많은 셋째 강이, 호기심 많은 넷째 별이, 그리고 언제나 방긋 웃는 막내 햇살이. 엄마는 강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컴퓨터를 켰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5 아이를 동시에 돌보며 멀티태스킹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 아이 하나가 울면 다른 아이를 업고 우유를 타면서 동시에 끓어넘치는 냄비를 붙잡아야 했다. 그 시간에 비하면 이 정도 업무는 오히려 단순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YJ그룹의 모든 분기 보고서를 미리 외우다시피 분석해온 터였다. 문제점과 데이터는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 남은 것은 그것을 권희준이라는 남자가 좋아할 만한 방식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정확히 28분이 지났을 때 그녀는 요약보고서를 출력해서 권희준의 집무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 안에서는 여전히 냉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소은이 조용히 다가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권희준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너무 빨리 끝낸 것에 대한 불만일까? 아니면 보고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소은의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보고서를 훑어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움직일 때마다 소은의 심장도 함께 철렁거렸다. 몇 분이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마침내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후 미팅 장소는 첸 상무와의 미팅 장소. 예약하라고 했을 텐데. 청담동에 있는 프라이빗 레스토랑 시크릿 가든으로 예약했습니다. 회장님, 동선과 첸 상무님, 회사 위치를 고려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미팅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에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은은 자기도 모르게 준비된 대답을 술술 내뱉었다. 권희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능력을 저울질하는 것 같았다. 나가봐. 그게 다였다. 칭찬도, 지적도 없었다. 소은은 꾸벅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 같았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권희준은 다시 한번 한소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완벽했다. 군더더기 없는 문장, 핵심을 찌르는 분석, 그리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결 방안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신입 비서가 그것도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평범한 대학, 몇 군데 중소기업에서의 단기 경력,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력서였다. 하지만 그녀의 일 처리 능력은 그가 겪어본 그 어떤 베테랑 비서보다 뛰어났다. 제미스 건,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것을 경멸했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통제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남자였다. 한소은이라는 변수는 아주 오랜만에 그의 흥미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가 누구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에게는 그저 유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오후 내내 폭풍 같은 업무가 몰아쳤다. 소은은 점심도 거른 채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권희준의 모든 지시를 처리했다. 그는 마치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던졌다. 하지만 소은은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6시. 소은에게는 마법이 풀리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보며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이모님이 6시 반까지만 계시기 때문에 단 1분도 늦을 수 없었다. 정확히 6시 정각. 그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실 문을 향해 깍듯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우리 집 일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하늘이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다. 혹시나 회장실 안까지 들릴까봐. 그녀는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향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보세요? 응. 우리 하늘이. 엄마야. 하루 종일 유지했던 딱딱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꿀처럼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네. 우리 강아지들 엄마 곧 갈게요. 저녁 먹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아이고 착하다. 햇살이는 안 울었고 알았어. 엄마 지금 번개처럼 날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따스한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한편 집무실 안에 있던 권희준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방금이 완벽한 집무실이었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에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일만 하던 여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한 음성이었다. 강아지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들인가 결혼했던 건가.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급하게 회사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저렇게 작고 평범한 여자에게도 자신만의 세상이 있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다시는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었다. 권희준은 짧은 상념을 떨쳐내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누구든 그녀의 사생활이 어떻든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의 업무 능력뿐. 그는 다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광활한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화려한 야경을 만들어냈지만 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소은은 YJ그룹 최상층의 공기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아니, 적응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권희준이라는 이름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가장 고요하고 효율적인 비서가 되었다. 그녀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녀가 처리하는 모든 업무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녀는 권희준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가 지시를 내릴 때쯤에는 이미 일의 절반을 끝내놓고 있었다. 권희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소은은 그가 지금껏 겪어본 비서들 중 단연 최고였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으며 기계처럼 정확했다. 그가 원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그의 심기를 미묘하게 거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칼 같은 퇴근 시간이었다. 오후 6시를 알리는 시계탑의 희미한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그녀는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떠날 채비를 했다. 그 모습은 거의 종교의식처럼 경건하고 단호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도, 설령 권희준의 미간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도 그녀의 퇴근 시간은 예외 없이 지켜졌다. 한 번은 그가 일부러 5시 58분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지시한 적이 있었다. 다른 비서였다면 당연히 야근을 각오하고 허둥댔을 것이다. 하지만 한소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미 준비해두었다는 듯 완벽하게 정리된 소집 통보서와 회의 자료를 각 이색에 전송하고 케이터링 서비스 예약까지 마친 뒤 정확히 6시 정각에 그의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시작 전에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권희준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지만 그녀는 그 시선을 담담하게 받아내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은 그는 처음으로 패배감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YJ그룹의 제왕인 자신이 고작 일개 비서의 퇴근 시간 하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여자를 저렇게 필사적으로 만드는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집은 그저 잠을 자기 위한 공간, 일터의 연장선에 불과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존재들은 서로에게 비즈니스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뿐 따뜻함이나 안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저렇게까지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는 그녀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한 사건이 터졌다. 홍콩의 투자그룹과의 화상회의를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 걸린 회의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사색이 되어 그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발표용 핵심 데이터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서버 오류인 것 같은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순간 집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희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그가 극도로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전조였다. 주변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팀장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네, 백업 파일까지 전부 열리지가 않습니다. 권희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그의 분노가 터져 나오리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한소은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곧장 회의용 대형 스크린으로 걸어가 태블릿 PC를 연결했다. 잠시 후 스크린에 조금 전까지 손상되었다던 바로 그 데이터 파일이 완벽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그래프와 수치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자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권희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회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은 항상 개인적으로 3중 백업을 해두고 있습니다. 소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버, 외장 하드, 그리고 클라우드웨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비서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유능함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권희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앞에서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당황하거나 허둥대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 두었다. 그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덕목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단순한 유용한 도구가 아닌 유능한 인재로 인식했다. 그의 가슴속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신뢰와 비슷한 감정에 싹이 트고 있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홍콩 투자그룹은 권희준의 브리핑과 YJ그룹의 데이터에 큰 만족감을 표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약속했다. 임원들은 모두 한소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권희준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일을 지시하고 서류를 검토할 뿐이었다. 그날 밤 권희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성공적인 회의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서울의 야경을 품은 거대한 유리 상자였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고 모든 물건은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삶의 온기가 없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쏟아졌지만 그 화려함은 그의 공허함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문득 오늘 낮에 한소은을 떠올렸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녀의 침착한 눈동자. 그리고 매일 저녁 6시 무언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던 그녀의 뒷모습.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꽤나 선명한 잔상을 남겼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쪽 끝에 위치한 낡은 연립주택. 한소은이 현관문을 열자 5개의 작은 태풍이 그녀를 덮쳤다. 엄마다 엄마, 엄마, 엄마. 하늘, 바다, 강, 별, 햇살. 5 아이가 저마다의 목소리로 그녀를 외치며 달려와 다리에 매달렸다.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보냈어요. 소은은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주며 뺨에 입을 맞췄다. 집안은 장난감과 책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와는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다. 그곳에 정적이 있다면 이곳에는 생동감이 있었다. 그곳에 질서가 있다면 이곳에는 사랑스러운 혼돈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전쟁과도 같았다. 서로 먹여주겠다고 싸우는 아이, 밥 투정하는 아이, 국을 엎지르는 아이. 소은은 능숙하게 아이들을 통제하며 밥을 먹이고 씻기고 숙제를 봐주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피로회복제보다 효과가 좋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 소은은 좁은 방에 나란히 누운 5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마. 막내 햇살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도 왕자님이에요. 순간 소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더 자주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햇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햇살이 아빠는 아주 멋진 분이지. 지금은 아주 멀리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어. 언젠가 우리 아가들 보러 꼭 오실 거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어 주어야 했다. 적어도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그것이 그녀가 YJ그룹에서 권희준의 옆에서 버텨야 하는 또 다른 이유였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소은은 새근새근 잠든 5개의 작은 얼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모두 권희준을 조금씩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코,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그녀는 가장 그를 많이 닮은 첫째 하늘이의 뺨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권희준.
그 남자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회사에서 보여준 자신의 능력을 조금은 인정해 주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그저 쓸모있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같은 달빛 아래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권희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손에 들린 위스키는 줄지 않았고 그의 눈은 텅 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한소은은 다섯 아이의 온기에 둘러싸여 고단하지만 충만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직은 서로의 세상에 닿을 수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YJ그룹의 비서실은 평소보다 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권희준의 기분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아주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을 기세였다. 그는 밤새 준비한 인수합병 제안서에 사소한 오탈자를 발견하고는 새벽부터 담당팀 전체를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었다. 그 냉기가 비서실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한소은은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그의 지시를 수행했다. 완벽한 온도의 커피를 대령하고 1분 1초에 오차도 없는 스케줄을 보고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군더더기 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완벽한 일 처리 덕분인지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권희준의 미간에 자리 잡고 있던 깊은 주름이 조금은 옅어졌다. 소은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만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그녀의 소박한 바람이 신에게 닿지 않았던 것일까. 오후 2시 45분 권희준이 유럽의 주요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에 막 접속하려던 찰나였다. 소은의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벌처럼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햇살인의 유치원이었다. 순간 소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유치원에서 이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전화를 받은 그녀의 귀로 다급한 선생님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소은 씨 어머니 지금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강희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숨을 잘 못 쉬어요. 119에 신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희, 유독 몸이 약해 늘 그녀의 마음을 졸이게 하던 셋째였다. 숨을 잘 못 쉰다고 소은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성과 절차, 그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픈 아이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권희준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평소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례하고 돌발적인 행동이었다. 회장님, 권희준은 막 화상회의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화면 너머로 유럽의 거물 투자자들이 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은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고 묻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소은에게는 그의 분노를 살필 여유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 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에.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평소에 침착하고 단단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절박함이 그녀의 목소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권희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는 화면 속 투자자들을 향해 잠시 양해를 구하는 제스처를 취한 뒤 마이크를 껐다. 그리고는 싸늘한 시선으로 소은을 응시했다. 한비서,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지금 이 회의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당신 아이가 아픈 것과 이 회의. 둘 중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회장님, 아이가 위도. 나가봐. 그는 소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한 비서, 지금 내 시간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나가봐. 그것은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였다. 소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본능과 이 자리를 잃으면 5아이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현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그 싸움은 길지 않았다. 아이가 위독하다. 그 어떤 이유도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마지막 인사인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자리로 돌아온 소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몇 글자 되지 않는 짧은 문장을 써 내려갔다. 사직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소은 올림. 그녀는 사직서를 출력해 책상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YJ그룹의 화려한 정형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라는 명예도. 그 순간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오직 엄마였다. 소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서실을 뛰쳐나갔다. 1시간 뒤, 화상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투자자들은 권희준의 날카로운 분석과 비전에 만족감을 표하며 긍정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하지만 권희준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느낌이었다. 한소은의 행동은 명백한 항명이었고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 이탈하다니. 그는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 그녀를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비서의 책상과 그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었다. 사직서. 권희준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단 3줄의 건조한 문장. 그 흔한 변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여성들이 선망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쉽게 내던진다고.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대한 짜증, 그리고 그의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을 내낸 존재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 그는 직접 그 끝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내가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지. 그는 자켓을 집어들었다. 비서실장에게 남은 업무를 지시한 뒤 그는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소은의 이력서에 적혀있던 낡은 연립주택 주소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지나 점점 낡고 소박한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차가 나타나기에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동네였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알렸을 때 그의 앞에는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연립주택이 서 있었다. 권희준은 차에서 내렸다. 불쾌감에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런 곳에서 살면서 감히 자신의 앞에서 그런 무례를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비켜주세요. 제발 비켜주세요. 건물 입구에서 절박한 외침과 함께 한 여자가 뛰쳐나왔다. 얼굴이 온통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한소은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이가 축 늘어진 채 안겨 있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권희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앨범 속에서 방금 튀어나왔다고 해도 믿을 만큼 완벽한 그의 복사판이었다.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까지 쿵, 심장이 거대한 추처럼 아래로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다. 그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한소은은 바로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너무나도 경황이 없던 나머지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큰 길을 향해 병원을 향해 달려갔다. 권희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경고했던 세계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 속에서 권희준의 몸은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멀어져가는 한소은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녀에게 안겨있는 그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좇고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차가 대학병원의 번잡한 응급실 앞에 멈춰 서 있었을 때였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희미한 신음소리가 뒤섞인 혼란의 공간. 그가 평생 발 들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홀린 사람처럼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하얀 시트 위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아이와 그 옆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소은을.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가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우연일 것이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아니면 내가 모르는 친척의 아이일 수도 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불가사의한 끌림과 유대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이 주변을 분주하게 오갔고, 그때마다 소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언가를 묻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더 이상 YJ그룹의 유능하고 침착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픈 아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평범하고 연약한 어머니였다. 권희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기이한 보호 본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이, 그리고 저 여자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아이의 상태가 안정을 찾았는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소은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이의 침대 곁을 지켰다. 잠시 후 그녀는 물이라도 마시려는 듯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권희준이 기둥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후장님, 소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의 등장은 마치 비현실적인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권희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독하게 차갑고 동시에 불꽃이 튀는 듯한 격렬한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 병실 안에 누워있는 아이에게로 향했다. 설명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고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저 아이 누구지? 그의 질문에 소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이의 병, 해고의 충격, 그리고 이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기억 못하시겠죠? 그녀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원망과 슬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하긴 기억하실 리가 없죠. 회장님께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 술김에 저지른 하찮은 일이었을 테니까. 권희준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하룻밤의 실수, 술김. 5년 전 청담동의 한 배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소은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날 회장님은 몹시 취해 있었죠.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아주 많이 우셨어요. 저는 그저 위로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소은의 말과 함께 권희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연인의 길. 그는 그날 미친 사람처럼 술을 마셨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희미한 온기. 다음 날 아침 낯선 호텔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의 지독한 숙취와 자기 혐오. 그는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지갑에 있던 수표를 전부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건가? 권희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소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운명에 대한 체념에 가까웠다. 아니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권희준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쉴 뻔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그의 안도는 다음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저 아이만 회장님 아들이 아니에요. 소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아이는 5이에요. 5. 그 단어가 공기 중에서 형태를 갖추고 거대한 망치가 되어 권희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빙글 돌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뒤에 있던 벽에 등을 기댔다. 호흡이 가빠지고 귓가에서 이명이 울렸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기지 않으시겠죠? 소은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제 말을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오둥이에요. 오둔기. 퀸투플렛스. 그 단어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권희준은 그녀를 그리고 병실 안의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리는 부인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소은은 그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따라오세요. 직접 보여드릴 테니. 권희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소은의 뒤를 따라 병원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침내 택시가 낡은 연립주택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까 자신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바로 그 건물 앞에 다시 서 있었다. 소은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안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함께 이웃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소은이 왔니? 강희는 좀 어때? 네, 할머니. 덕분에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소은이 안으로 들어서며 길을 비켜주었다. 권희준은
문지방 앞에서 망설였다. 이 문을 넘어가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청은망은 같은 발걸음을 안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거실 한가운데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4명의 아이들. 아이들은 현관으로 들어서는 낯선 남자를 보고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4개의 작은 얼굴, 4쌍의 커다란 눈동자, 병원에 있던 아이와 똑같은,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희준은 어떻게 그 낡은 연립주택을 빠져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도시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목적지 없이 서울의 화려한 불빛 사이를 헤맸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낯선 남자에게 겁을 먹고 제 엄마의 등 뒤로 숨던 내 아이의 얼굴, 그리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또 다른 아이의 얼굴만이 망막에 새겨진 듯 떠올랐다. 5, 그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그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파괴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춥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수억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에 몸을 던졌지만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 불편했다. 집안의 완벽한 정적은 그의 귀에 고통스러운 이명처럼 들렸다. 그는 평생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구까지.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에 떨어진 도저히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분노, 부정,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두려움. 수많은 감정들이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어둠이 거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가 가장 익숙한 감각이 고개를 들었다. YJ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바로 그 감각. 문제 해결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상황 분석. 자신에게 5명의 아이가 생겼다. 명백한 사실이다. 문제점 아이들의 현재 양육 환경은 그의 기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범위다. 비좁은 공간, 불안정한 재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목표 아이들에게 그의 혈통에 걸맞은 최상의 환경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것은 단순한 부성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책임감의 문제였다. 해결 전략 아이들을 자신의 세계로,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편입시킨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구성 요소는 어머니인 한소은이다. 따라서 그녀 역시 그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결정이 내려지자 그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즉시 YJ그룹의 최고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 사적이고 절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계약서가 하나 필요해. 그는 밤새 자신이 구상한 조항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읊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권희준은 다시 그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섰다. 어젯밤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슈트를 차려입은 YJ그룹의 냉철한 지배자였다. 그의 손에는 법무팀이 밤새 작성한 두툼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집안은 어젯밤보다 더 부산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강희가 칭걸거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좁은 집을 놀이터 삼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한소은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한 얼굴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들이닥친 그를 보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굳어졌다. 권위주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작은 밥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읽어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소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녀 양육 및 동거에 관한 계약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넘겼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만큼 사무적이고 일방적이었다. 제1조 한소은과 5자녀는 즉시 권희준의 거주지로 이주한다. 제2조 권희준은 자녀들의 모든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3조 권희준은 자녀들의 법적 보호자로서 친권을 행사한다. 제4조 한소은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권희준의 거주 규칙을 따른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소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계약서 어디에도 가족이나 관계에 대한 단어는 없었다. 오직 갑 권희준과 을, 한소은, 그리고 책임과 의무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아이들을 낳아준 대가로 사육당하는 것 같은 굴욕감이 온몸을 덮쳤다. 이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지켜온 사랑과 희생에 대한 모독이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보면 몰라 계약서야.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회장님께 내 아이들은 뭐죠? 인수해야 할 기업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녀는 계약서를 그에게 집어 던졌다. 종이 뭉치가 힘없이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없어도. 우리 5 식구 지금껏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당장 나가주세요. 하지만 권희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인 대응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비좁은 집을 둘러보았다. 잘 살아왔다고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곰팡이가 세운 벽지, 한겨울엔 외풍도 막지 못할 창문, 그리고 5 아이가 뛰어놀기엔 너무나도 비좁은 이 공간에서 어제는 아이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 최고의 교육 환경, 당신이 평생 벌어도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난 당장 내일부터 제공해 줄 수 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묻지. 당신의 그 하찮은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보다 중요한가? 잔인한 질문이었다. 소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젯밤 아팠던 감기가 콜록거리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소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아이의 여전히 뜨거운 천이 그녀에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았다. 낡은 옷을 입고 달아빠진 장난감 하나를 두고 다투는 아이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보았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자존심, 지난 5년간 아이들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진작에 버렸다. 사랑 이 남자에게 그런 걸 기대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해야 했다. 소은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주워들었다. 종이는 그녀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밥상 위에 서류를 다시 올려놓고 옆에 있던 펜을 집어들었다. 한소은의 이름 옆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 획,
한 획이 마치 그녀의 영혼을 깎아내는 것 같았다. 서명이 끝나자 권희주는 만족감과 씁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계획대로 혼돈은 일단 통제되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계약은 성립되었다. 이제 그들은 갑과 을로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 이사하는 날,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한소은과 다섯 아이들은 낡은 여행 가방 몇 개와 각자의 품에 꼭 껴안은 낡은 인형을 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건물의 로비에 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비추었고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입주민들은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권희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불쾌한 거래를 앞둔 사람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 주눅이 들어 소은의 다리 뒤로 숨어들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 좁은 공간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의 집, 아니 이제는 그들의 집이 될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와,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거대하고 차갑고 비현실적이었다.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인테리어는 그 어떤 생활감도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물건은 칼로 잰 듯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아이들에게는 거대한 놀이터처럼 보였지만 권희준에게는 수십 년간 공들여 지켜온 자신만의 성역이었다. 그리고 그 성역은 아이들이 발을 들여놓은 지 단 10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야호, 기차 놀이다. 첫째 하늘이가 소리치며 광활한 거실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하자 나머지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그 뒤를 따랐다.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와 웃음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우며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권희준의 완벽한 정적의 세계에 난생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끼어들었다. 그것은 혼돈의 서막에 불과했다. 권희준은 아버지의 역할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서투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아이들이 오기 전 집의 방 하나를 최고급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두었다. 독일제 원목 교구, 사람이 탈 수 있는 전동 자동차, 최신형 게임기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장난감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아이들은 값비싼 장난감에는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장난감을 포장하고 있던 거대한 골판지 상자들을 더 좋아했다. 아이들은 상자를 이어붙여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까르르 웃으며 뒹굴었다. 권희준은 수천만 원짜리 장난감들을 배경으로 골판지 상자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비싼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혼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그의 하얀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는 아이들의 알록달록한 크레파스 스케치북이 되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에는 작은 손자국들이 별처럼 찍혔다. 점심으로는 당연히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시켰지만 아이들은 케첩을 범벅한 스파게티 면을 사방으로 튀기며 먹었고 결국 소은이 끓여준 소박한 계란찜에 더 맛있게 밥을 비벼 먹었다. 권희준은 자신의 집이, 자신의 세계가 정체 모를 생명체에게 점령당하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이 혼돈을 통제하기 위해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바로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A4 용지에 프린트한 공동생활수칙을 거실 벽에 붙였다. 공동생활수칙 제1조 복도에서 뛰지 않는다. 제2조 실내 소음은 40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지정된 장소 외에는 낙서를 금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종이는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종이 비행기 재료일 뿐이었다.
막내 햇살이는 그 종이를 발견하고는 신나게 접어서 거실을 향해 날려보냈다. 종이 비행기는 우아하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중요한 재무 서류를 검토하던 권희준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했다. 그날 오후 최악의 사건이 터졌다. 그가 가장 아끼는 수백만 원짜리 실크 넥타이 컬렉션이 아이들의 습격을 받은 것이다. 호기심 많은 넷째 별이가 그의 드레스룸에 몰래 들어가 그의 넥타이들을 모조리 꺼내 기차처럼 길게 연결하고 있었다. 심지어 가장 아끼는 한정판 넥타이는 곰 인형의 목줄이 되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권희준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냉기처럼 낮게 깔렸다. 별이는 화가 난 그의 얼굴을 보고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한소은이 달려왔다. 권희준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혼낼 기세였지만 소은은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우는 아이를 혼내는 대신 먼저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아, 이건 아빠가 회사 갈 때 멋있게 하려고 아껴두는 거야. 우리 별이 곰 인형 목줄보다 훨씬 소중한 거거든. 그래서 별이가 이걸 가지고 놀면 아빠가 많이 속상해. 우리 같이 제자리에 예쁘게 정리해둘까? 그녀의 방식은 명령과 통제가 아니었다. 이해와 공감이었다. 놀랍게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다. 권희준은 그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배워본 적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녀에게서 아주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소은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이 하나가 울면 다른 아이를 업고 우유를 타면서 동시에 끓어넘치는 냄비를 붙잡고 다른 아이들의 싸움을 말렸다. 마치 머리 뒤에도 눈이 달린 사람처럼 그녀는 5아이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했다. YJ 그룹의 그 어떤 위기관리 팀장보다 뛰어난 능력이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공허한 정적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집 안가득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권희준은 서재에서 일을 하다 잠시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그는 소파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들어 있는 소은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다. 무릎 위에는 읽어주던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낮에 씩씩한 엄마의 모습과는 달리 안쓰러울 만큼 지쳐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서에 을이나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그저 한소은이라는 한 여자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려던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멈칫했다. 계약서의 조항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갑과 을은 업무 외의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는 담요를 든 채 잠시 망설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여전히 계약서라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 차가운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다. 결국 그는 담요를 소파 등받이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발소리를 죽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등 뒤로 고요한 거실에는 따뜻한 아이들의 숨소리와 지친 여자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섞여들고 있었다. 한 지붕 아래에서의 혼란스러운 동거가 익숙해질 무렵 권희준의 세계에 또 다른 균열을 예고하는 외부의 압력이 시작되었다. 그 압력의 진원지는 그의 할머니이자 YJ그룹의 살아있는 신화인 왕 회장이었다. 이준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왕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강단이 있었다. 다음 주말 강유라 양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인 강 변호사의 고명딸이다. 너와 YJ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짝이 될 게야. 권희준의 미간에 깊은 골이 패였다. 강유라, 집안, 학벌, 외모,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짝지어진 여자. 그는 할머니의 일방적인 통보에 냉담하게 대꾸했다. 관심 없습니다. 관심은 만나서 갖는 것이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잊지 마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권희준은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울질하고 거래하려는 할머니의 방식에 진저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예상대로. 며칠 뒤 강유라가 직접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걸어 나온 모델 같았다. 와한 샤넬 투피스.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세련된 미소까지. 그녀는 YJ그룹의 회장 비서인 한소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권희준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이준 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할머님께서 이 그림, 이준 씨 서재에 걸어두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그녀는 능숙하게 사업과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넘나들며 권희준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들의 대화는 소은이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에 속한 언어처럼 들렸다. 소은은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애써 두 사람의 대화에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위축감과 패배감은 어쩔 수 없었다. 강유라는 권이준과 같은 세상의 사람이었다. 자신처럼 계약서에 묶여 그의 집에 얹혀 사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옆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자. 그 사실이 소은의 심장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강유라는 선을 넘었다. 그녀는 할머님의 심부름을 핑계로 예고도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낸 거실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책으로 어수선했고 아이들은 소파 위에서 자기들끼리 뒹굴며 시끌벅적하게 놀고 있었다. 어머나, 강유라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는 완벽하게 관리된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 모든 혼돈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때 부엌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 나오던 소은과 눈이 마주쳤다. 소은은 편안한 면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고 옷에는 아이들이 묻힌 케첩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유라는 소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값비싼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냉정함과 숨길 수 없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분이신가 봐요? 강유라가 소은을 아래 위로 훑으며 물었다. 그녀는 소은을 당연히 새로 고용한 보모나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들 관리는 잘해야 할 텐데 이준 씨는 어수선한 걸 무척 싫어하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엔 조용해야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충고를 가장한 명백한 무시였다. 소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가 뭐라고 대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재에서 나온 권희준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 집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순간 거실의 모든 공기가 정지했다. 내 집 사람. 그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소유욕이 담긴 단어에 강유라는 물론이고 한소은조차 숨을 멈추었다.
강유라의 완벽했던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변명했다. 어머, 이준 씨. 전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분인 줄 알고 누구든 상관없어. 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나의 책임하에 있어. 강유라 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뜻이야. 권희준의 차가운 선언은 비수처럼 날아가 강유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조차 낯선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놀이를 멈추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다. 권희준 자신도 놀란 것 같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강유라가 한소은을 무시하는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수컷 사자의 분노와도 비슷한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사람을 모욕하는 외부인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야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색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소은이었다. 아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권희준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신경 쓸 거 없어. 내 규칙을 어겼을 뿐이니까. 여전히 무뚝뚝한 대답이었지만 소은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이전에는 없었던 종류의 유대감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빼꼼 열리더니 막내 햇살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거실로 걸어 나왔다. 엄마, 물! 소은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려 토닥이며 속삭였다. 쉬, 우리 아가. 꿈 꿨어. 엄마가 물 갖다 줄게. 코 자자. 그녀가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권희준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속삭이는 풍경. 그것은 그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너무나도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뒤흔드는 장면이었다. 소은이 아이를 다시 재우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섰다. 램프의 은은한 불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 계약서라는 이름의 벽이 아주 얇아진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었다. 늦은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마주선 부부. 그들은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권희준은 서재로 향하기 위해 거실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인형 놀이를 하며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그 혼돈의 풍경을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바로 그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던 둘째 바다가 고개를 들었다. 바다는 5아이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그를 빤히 관찰하던 아이였다.
아이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리고 아주 작고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바. 순간 권희주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시간이 멎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귀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아빠. 그가 평생 들어본 적도 스스로가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단어. 그 단어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의 가장 깊고 연한 곳에 박혔다. 익숙하지 않은 통증과 함께 낯선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빠. 다른 아이들도 바다를 따라 온갈거리듯 그를 불렀다. 5 아이의 맑은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결국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하지만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울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았지만 서류의 그 어떤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빠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그가 짊어져야 할 무게이며 동시에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뒤흔드는 미지의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M&A 서류가 아닌 육아 백과사전을 읽고 있었다. 그의 변화는 서툴고 어색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아이들을 거실에 모두 모아놓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둘러싸고 앉았다. 그는 큼지막한 그림이 그려진 신데렐라 책을 펼쳐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귀족의 딸인 신데렐라가 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때처럼 단조롭고 딱딱했다. 신데렐라는 마차라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전에 왕궁 파티에 참석하여 왕자라는 우량 투자처를 확보해야만 했다.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멍해졌다. 애교 많은 셋째 강이는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호기심 많은 넷째 별이는 동화책 대신 그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서 다시 자기들의 놀이세계로 돌아갔다. 결국 거실에는 동화책을 든 그와 부엌 식탁에 앉아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한소은만이 남았다. 그는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며 책을 덮었다. 그의 2번째 시도는 아이들과 함께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기업의 빌딩을 짓듯 완벽한 대칭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블록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 것은 완벽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그저 높이 쌓아 올린 블록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이들의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 앞에서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다. 한소은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았다. 딱딱한 갑옷 뒤에 숨겨진 서툴지만 진심인 한 남자를.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몰라 헤매는 외로운 영혼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고마움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존중과 이해, 그리고 그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따뜻한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다. 권희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5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지독한 타이어 마찰음, 세상이 깨지는 듯한 충돌음, 그리고 핏빛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첫사랑의 마지막 모습. 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둠이 그를 덮쳐왔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익숙한 공황 발작이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대답할 힘도 없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소은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에게 줄무를 가지러 나왔다가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걱정이 되어 와본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YJ그룹의 냉철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는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짐승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가 시원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방 안에 작은 의자를 끌어와 그의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하고 고요한 존재감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미친 듯이 요동치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닻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거친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도 제자리를 찾아갔다. 지독한 공포가 걷히고 그는 땀에 젖은 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따뜻한 염려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고 추악한 상처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들켜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비웃거나 떠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위로였다. 소은은 그가 완전히 진정된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권희주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숨 막히는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두꺼운 빙벽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아주 큰 조각 하나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권희준의 빙벽이 녹아내리며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온기가 깃들기 시작할 무렵 그 온기를 시샘하는 혹독한 겨울이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덮쳤다. YJ그룹의 여제, 왕 회장이었다. 이준희 회사에 있는 오후, 왕 회장은 수행 비서 한 명만을 대동한 채 위압적인 기세로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아이들이 뛰노는 어수선한 거실과 그 중심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한소은을 경멸적으로 훑었다. 네가 한소은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확인과 모멸이 담겨 있었다. 왕 회장은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보내게 한 뒤 거실 소파에 소은을 마주 보고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내 손자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는 게 바로 너로구나. 왕 회장은 서론 없이 본론을 찔렀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인지는 모르겠다만 감히 YJ의 후계자를 상대로 더러운 수를 썼더구나.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런... 오해 왕 회장은 소은의 말을 비웃으며 잘랐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미끄러뜨렸다. 백지 수표였다.
이걸로 내 인생과 저 아이들 인생까지 전부 사겠다. 금액은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내 손자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다오. 소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지켜온 지난 5년의 세월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희미한 행복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거절하겠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이들은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리석은 것? 그렇다면 좋다.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들 힘이 나에겐 있단다. 내 손자는 가문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 YJ를 이끌어야 할 몸이다. 너 같은 오점이 그 아이의 앞길을 막게 둘 수는 없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소은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왕 회장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5점. 그녀의 존재가, 그리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존재가 권희준의 인생의 5점이 된다는 사실. 그날 밤 소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이 집에 머무는 것은 이준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공영에 빠뜨리는 이기적인 욕심일지도 모른다. 그가 가족과 등지게 만들고 그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을 내는 것. 그녀가 서서히 품게 된 그에 대한 사랑은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야 했다. 결심은 고통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응축된 듯한 폭우였다. 소은은 아이들의 옷까지 몇 개와 낡은 인형들을 작은 가방 하나에 쌌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편지지에 그녀의 진심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다. 회장님께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회장님의 세상으로, 저희는 저희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존재가 더 이상 회장님의 인생에 누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다. 아가들아, 일어나. 우리 잠깐 밤 여행 가는 거야.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섯 아이와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풍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쥐 죽은 듯 조용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야근이 끝난 터였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시끄럽고 정신없을 집이. 그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한소은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지독할 만큼 고요하고 어두웠다. 소은 씨 얘들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공허하게 울렸다. 늘 그를 반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던 그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모든 방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누가 되게 할 수 없다. 행복하십시오.
그녀의 모든 문장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계약서는 그저 자기 기만이었다는 것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서투른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들이 필요했다. 그들의 온기가, 그들의 혼돈이, 그들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들은 그의 인생에 침입한 불청객이 아니라 그의 황량했던 세계를 구원해준 유일한 빛이었다. 안 돼. 그의 입에서 절규와도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과거 첫사랑을 일휘었을 때보다 더 지독한 상실감과 공포가 그를 덮치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았다며 그는 이성을 잃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동원되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서울 외곽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그들을 봤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다. 터미널의 낡은 처마 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소은이 5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와 바람에 아이들이 추울세라. 그녀는 자신의 얇은 가디건을 벗어 아이들을 덮어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버려진 길 잃은 아기 새들처럼 위태롭고 처량했다. 권희주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달려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소은, 그의 절박한 외침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앞에 섰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손은 무섭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회장님을 위한 길이에요. 저희는... 닥쳐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차가운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울부짖듯 속삭였다. 계약서 따위 다 변명이었어. 내가 필요했던 거야, 당신이. 그리고 아이들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사랑해. 소은아. 사랑한다고. 그의 절절한 고백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소은은 그의 품에 안겨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빗줄기는 밤새 그들의 상처와 오해를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부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5아이들은 지쳐 곤히 잠들어 있었고 뒷좌석은 고른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권희주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흠뻑 젖은 한소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2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고요함.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충만한 침묵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주는 잠든 아이들을 차례로 안아 침실로 옮겼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소은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빗속에서의 고백은 꿈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변하고 있었다. 아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외로움에 두꺼운 갑옷을 벗어던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한 남자로. 다음 날 아침, 권희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준비했다. 그는
소은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그가 향한 곳은 YJ그룹의 심장부이자 그의 가장 큰 상처였던 본가, 왕 회장의 저택이었다. 예고도 없이. 5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소은과 함께 저택의 문을 들어선 그의 모습에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은 경악했다. 왕 회장은 서재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이주는 더 이상 할머니의 권위 앞에서 움츠러드는 과거의 손자가 아니었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한 짓이냐? 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소은의 손을 꽉 잡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제 사람과 제 아이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단했다. 지난 5년간 저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유령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와 이 아이들이 제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손자로 생각하신다면 저의 이 행복을, 저의 가족을 받아주십시오. 가족처럼 근본도 없는 계집과 아이들이 내 가족이란 말이냐. 저 여자가 너에게 뭘 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왕 회장의 말을 잘랐다. 모든 것은 저의 과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소은 씨는 지난 5년간 저 혼자 짊어졌어야 할 책임을 묵묵히 혼자서 감당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왕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손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어떤 사업적 야망이나 성공의 순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의 절박하고 뜨거운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는 아랑곳없이. 아이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막내 햇살이가 아장아장 걸어가 차갑게 굳어있는 왕 회장의 치맛자락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한미, 깎아주세요. 왕 회장은 자신의 옷을 잡은 작은 손과 자신을 올려다보는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아들 이준의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그리고 이준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겹쳐 있었다. 핏줄은 속일 수 없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의 전쟁은 싱거운 휴전으로 끝났다. 왕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을 돌려보냈지만 더 이상 그들을 내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녀 방식의 항복이자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이주는 서재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내왔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썼던 차가운 조항들로 가득했던 자녀 양육 및 동거에 관한 계약서였다. 그는 소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이런 종이 따위로 정의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첫째 하늘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알록달록한 클레이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소은 씨,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을 시작했다. 나는 완벽한 아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최고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나눠 갖고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사람.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서 진짜 아빠가 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는 클레이 반지를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며 물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소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울리는 줄 알고 달려와 이준을 작은 주먹으로 콩콩 때리기 시작했다. 아빠, 나빠 엄마 울리지 마. 그 모습의 소은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시간이 흘렀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 찬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집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 바닥에 누워 아빠 말이 되어 아이들을 태워주던 권희준이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앉아있는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7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 행복한 미소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만. 아빠 힘들다. 그가 항복을 선언하자 아이들이 와르르 그의 위로 덮쳐왔다. 그는 아이들의 무게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소은이 웃으며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팔을 뻗어 그녀를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그가 속삭였다. 그녀도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5, 아니 6 아이와 함께 완성된 기적이었다. 차가운 계약서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진심으로 채워진 그들만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 바로 이 집이었다.